네, 실리콘밸리에서 사상가, 비저너리 분들을 모시고 그들로부터 직접 인사이트를 듣는 밸리토크 시즌2. 예, 오늘은 세마 트랜스링크의 김범수 파트너님을 모시고 지금 그동안의 투자 그리고 앞으로 실리콘밸리 환경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파트너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한국의 이제 벤처 캐피탈이고요. 세마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의 그 파트너 중 한 명인 김범수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실리콘밸리 와서 일한 지는 한 17년 됐고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전기공학 전공하고 삼성물산 정보통신사업부에서 일을 하다가 창업을 이렇게 한국에서 했었어요. 그게 한 1년 하다가 뭐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좀 이 창업자들 간에 조금 그 방향성에 대한 이견이 좀 많이 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빠져나오고 나머지 두 분은 그 뒤로 좀 여러 해 동안 하셨어요. 내 딴에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창업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이게 실제 게임에 들어가니까 다른 거예요. 내가 다음에 창업할 때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한국에서 가장 큰 벤처 캐피탈이었던 KTB에 이제 입사를 했죠. 한국에서 한 3년 정도 이제 국내 투자를 하다 그 닷컴 버블이 꺼져가지고 사실 뭐 투자를 그렇게 그 당시 많이 하던 때는 아니었고 이제 다 그 부실 자산들 되게 창업 그 VC들이 많이 정리하느라고 고생할 때였고요. 그러다가 2003년에 이제 KTB에 여기 실리콘밸리 오피스로 나와서 쭉 미국에 있게 됐습니다. 예. 이제 제가 2008년 말에 이제 KTB를 나와서 여기서 이제 그 스타트업을 새로 창업을 했고요. 이제 브라이트스톰이라고 그 온라인 에듀케이션 쪽이었는데 뭐 그 뒤에 이제 상당 기간을 이제 그 회사를 운영을 했었죠. 뭐 한때 이렇게 굉장히 잘 됐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투자를 받고 이럴 때는 사실 그 화성에 로켓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스타트업 창업은 사실 성공했다라고 볼 수 없고 그 투자해줬던 분들한테도 좀 미안하고 그런 좀 마음이 있죠. 네,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은 굉장히 많은. 네, 예, 그게 사실 이 회사 자체는 제가 결국 성공을 못 시켰는데 그때가 이렇게 그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막 일어나던 시점에 이제 제가 창업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소위 이제 에릭 리스의 그 린 스타트업 메소드라든지 뭐 그로스 해킹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구글 애널리틱스가 진짜 형편없는 툴이었어요. 이런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되게 당연하게 어느 정도 웬만한 기업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방법론들이 이제 딱 다 태동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펀딩을 받고 이제 다른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처럼 그렇게 가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서 그 새로 나오는 그런 그 방법론들을 그 창업자인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이걸 다 해보지 않으면 생존을 할 수 없는 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한 7년을 그 스타트업 창업자로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툴들이 큰 틀에서는 방법론이라는 게 크게 변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그런 그 멘탈 토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굉장히 좀 깊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돼서 그런 것들이 제가 다시 이제 VC 업계로 돌아와서는 제가 이제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창업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나 창업자들을 평가하는 거 그리고 이런 이 서비스를 초반에 어떻게 하면 더 나중에 스케일러블한 서비스로 빌드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좀 제 창업 경험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여기가 지금 VC와 창업의 역사가 거의 지금 60년이 됐어요. 그럼 그 앞에는 버블이 없었겠어요. 그 버블 꺼진 영향이 커가지고 길에 차가 진짜 없었어요. 사무실이 팔로알토의 그 스탠포드 대학교 앞에 유니버시티 애버뉴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40분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때는 막 15분에 갔어요. 이게 차가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리콘밸리는 많은 업앤다운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계절을 여러 번 보고 나면 추워도 또 봄은 와 이렇게 믿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실리콘밸리는 그런 거를 알고 있어요. 패닉해서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어떡하냐 그런 건 없어요. 사실 뭐 투자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요.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의 조금 모든 걸 다 조심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움직임으로 보고 저는 뭐 패닉 같은 거는 전혀 없다. 그래서 회사가 옛날처럼 100% 직원이 다 기본적으로 같은 사무실에 출근하는 그걸 가정하고 워크플로우를 디자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녀 있는 가정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이게 학교가 지금 그 사실 예전에 그 기능을 못 하잖아요. 상당 부분은 엄마 아빠가 지금 집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어쩔 수 없죠. 그 교육도 결국은 상당히 앞으로 많이 바뀔 것이다. 저는
내년 상반기에도 애들이 학교를 안 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백신이 나와도 100% 옛날처럼 그냥 부모가 학교에 애를 드랍하기만 하면 되는 그 상황은 안 올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2년을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지금의 팬데믹하에서의 이 생활상이 상당 부분 우리한테 일상으로 고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출근이라는 개념,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 선생님 학교에서 책임져주는 이런 컨셉들이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다시 좀 재정립, 리이매진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기술적인 툴들은 상당 부분은 요 코로나 이전의 생활상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에 맞춰서 여러 가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나오겠죠. 예.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제 모든 게 다 클라우드로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 안에서 계속 이걸 점점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움직임은 사실 계속 진행 중인 건이거든요. 지금 이 팬데믹이 터진 이후에도 B2B 쪽 그 VC 투자는 거의 그대로예요.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기존에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쓰던 모든 솔루션이 클라우드에 다 올라가 있고, 우리는 클라우드에서 그냥 필요한 걸 이렇게 갖다 꽂아서 쓰는 형태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같은 거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팔듯이 팔잖아요, 지금. 저는 이제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것은 계속될 것이다. 스노우플레이크가 이제 IPO를 크게 했잖아요. 그 B2B SaaS에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 모를 수가 없는 회사인데, 이제 한국은 아무래도 B2B SaaS 쪽이 좀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스노우플레이크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모르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AI라는 게 무슨 로봇이 나와가지고 막 사람처럼 말하고, 이게 AI가 아니라 사실 지금은 AI 기술이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서비스에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머신러닝 알고리즘 자체는 지금은 상당 부분 다 클라우드에서 뭐 그 돈 내면 쓸 수 있게 다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회사 데이터가 머신러닝을 할 수 있게 이게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만들어 놓은 데이터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다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저는 그 창업은 이미 지금이 창업하기 좋을 때다라고 해서 창업하는 사람은 진짜 창업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물론 이게 너무 아이디어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뭔가 불편을 느끼는 요소가 세상에 있는, 그 내가 만들까 뭐 약간 이런 게 저는 되게 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창업의 좀 원형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창업 상황이 어려우니까 나는 지금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는 저는 잘 안 된다라고 봐요. 그 창업자 이치, 그 내 근질근질함, 그게 나타나는 순간 그 창업자는 대부분 그걸 다 풀어야 되는 것이지, 계산상으로는 손해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풀고 싶은 문제, 그거에 대한 솔루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뭐 예를 들면 시드 펀딩을 받았다라고 치자고요. 어느 정도 이상 증명을 딱 숫자로 못하면 사실은 그 다음 펀딩을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거 안 되면 죽는다라는 마음이 조금 더 강해졌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순기능이 뭐가 있냐면, 이게 스타트업 그 창업자라는 게 전투에 그 전장에 투입돼서 막 칼싸움 총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싸우다 보면 떼없는 싸움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자기가 딱 그 일종의 시한부 인생이다, 내가 딱 12개월 지나면은 과감하게 자르고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순기능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굉장히 명확하게 지금 갖고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가진 돈이 이만큼 있는데, 그럼 이 돈으로 그 몇 개월 뒤에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그 목표는 과연 그 다른 투자가들이 봤을 때 이게 분명히 시장이 있고 이 회사는 할 수 있는 회사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증명할 만큼 예전보다는 더 냉정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좀 지표가 조금 떨어져도 뭔가 좀 이렇게 스토리로 좀 메꿔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좀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좀 바가 높아지니까요. 지금 레이트 스테이지로 갈수록 국부 빈익빈이 저는 더 강화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요. 밸류에이션이나 금액 같은 거는 예전보다는 더 이제 그 보수적으로 되겠죠. 레이트 스테이지 회사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한국에 이미 그 저희 같은 그 벤처 캐피탈들의 그 자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굳이 미국 그 펀딩을 저는 받을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그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그 단어 우리가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이렇게 그
뭐라 이게 반도에 살아서 그런지 그 사고방식을 저는 좀 깨야 된다라고 봅니다. 한국에서 공부 잘하는 모든 학생이 하버드나 스탠포드 가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갈 수도 없는 거고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스탠포드나 이 하버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대나 이런 그 명문대 간 사람이 뭐 스탠포드 간 사람보다 못한 거냐? 뭐 또 그런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원래 미국의 돈을 기반으로 생태계가 그렇게 구축이 돼 있는 거고 이제 한국은 어쨌든 자생적인 그 자체 그 생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외 진출 이거는 저는 그 생각을 우리가 좀 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부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자꾸 이 스타트업이든 뭐든 간에 현대 삼성 이때 그러니까 TV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면 이게 이제 해외 진출이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시대에서는 그런 것 자체가 되게 그 좀 말이 안 되는 사고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에서도 글로벌한 회사들 나올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하이퍼커넥트 같은 데는 사실 뭐 미국만 해외에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이 회사가 글로벌한 회사냐 아니냐는 아니고 저는 이게 팀과 그 팀이 일하는 방식 데이 원부터 글로벌하게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이버 인터페이스를 갖고 와서 미국 사람들한테 쓰라 그러면 못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또 반대로 구글은 되게 심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한국 내비게이션을 한국에 계신 분들은 되게 편리하다라고 쓰시는데 저는 이렇게 출장 가서 쓰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게 다 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해외 진출이라는 것은 제품이 만들어지느냐. 근데 결국 그걸 기획하려면 팀 자체가 데이 원부터 이게 글로벌한 사고방식을 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결국은 과연 한국에 있으면서 얼마나 내가 글로벌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퀘스천이 이제 나오게 되죠. 이제 그거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해외 진출을 자꾸 전자제품, 자동차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 옛날 이제 7, 80년 그거 그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는데 이제 너무 노력을 들여야 된다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 많이 섞이고 어쨌든 한국 걔든 뭐 한국 사람이 미국 와서 사업을 하면 우리가 좀 바운더리를 넓게 잡아서 하자라는 얘기죠. 진출이라는 게 이미 국경을 넘어간다는 컨셉이 있잖아요. 데이 원부터 우리는 그 월드 시리즌이고 글로벌 비즈니스 퍼슨, 글로벌 안트레프너라는 생각 하에 이걸 너무 국경의 의미를 두지 않고 그게 진정한 의미의 해외 뭐 이제 해외로의 확장이지. 옛날식의 그 하드웨어 파는 그 해외 진출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저는 더 이상 적용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 이제 슬랙은 요즘 많이 쓰시니까 리액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주는 게 의외로 되게 리워딩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그 이모셔널한 쪽, 그러니까 생산성의 동료와의 연대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은 그 회사들이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이제 많이들 나오고 이거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 이제 마이스페이스가 그게 이제 마이스페이스는 사실 창업자 입장에서 실패한 건 아니죠. 앞에 뭔가 확 나와서 이게 다 죽으면은 그걸 큰 거목이 자라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쏟아져 나오는 회사들 중에 마이스페이스급은 되는 애들이 나올지 어떨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부분은 저는 가열차게 계속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런 쪽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는 대면을 가능하면 사람을 채용해서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하는 쪽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런 쪽으로 간다라고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사업들이 저는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면 창업을 하지 말라 그럴 것 같고요. 이게 그것은 굉장히 아이템이나 타이밍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문제인데 통상적인 의미의 내가 혼자 대표가 되는 창업을 다시 할 가능성은 뭐 거의 없겠죠. 저는 제가 과연 이렇게 창업을 해서 이렇게 지금 굉장히 성공적인 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는 규모의 그런 성공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릇인가 창업자로서 그걸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코치 쪽에 좀 잘 맞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창업자로서 성공을 못해도 코치로서는 성공할 수 있고 마이클 조단이 코치를 하면 한번 샥샥샥 해가지고 이렇게 못 넣는지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이게 약간 극초기의 사업 아이템이라는 거는 애한테 뭐 6살 때 물어보면 과학자 되고 싶다 그러다가 이제 뭐 10살 때 물어보면 나는 케이팝 스타가 될까 뭐 이런 식의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아이템을 해도 정말 잘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세상에 좋은 컨텐츠나 어쨌든 뭔가 좋은 게 더 많아지기를 원하면은 저는 일단 그 좋은 것들이 더 나올 수 있게 우리가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서브스크립션을 하지 않습니까? 뉴욕타임스도 하고 디인포메이션도 하고 제가 비즈니스 인사이더 스트리밍 서비스 한국의 리디북스 아마존의 그 킨들 이북 이것도 제가 돈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축구가 월드컵에서 잘하기를 바라면 저는 K리그 보러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조금 더 이런 그 컨텐츠, 그러니까 한국이 아직도 텐저블하지 않은 게 그 돈을 내는 게 조금 좀 적은 거데. 먼저 그 엔터테인먼트 쪽부터 항상 사람들이 돈을 내잖아요. 이게 한국에도 조금씩 이렇게 유료로 미디어를 이렇게 하려는 데들이 있는데 이제 더밀크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깊이 있는 정보를 누군가가 계속 그 나한테 전달해 주기를 바라면은 저는 돈을 내야 된다. 금액의 작고 크고를 떠나서 저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그 토양이 많아지고 그런 게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생태계도 저는 더 발전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좋은 우리가 컨텐츠들로 인해서 더 리치한 더 풍부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